자, 이제 3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에서는 이제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 이념들을 앞 시간에 좀 같이 한번 공부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이라고 하면 어떤 거죠? 사회적인 현상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거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규명해낸 거죠. 그 규명해내는 과정이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원인과 결과를 설명을 하는 게 바로 이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사회 현상들을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명한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정책을 만들 때 아니면 우리가 일상에서의 다른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할 때도 어떤 이론에 근거한 어떤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거나 실천을 하고자 할 때도 관련된 이론들이나 선행 연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흔하게는 우리가 졸업 논문을 쓴다거나 어떤 발표 자료를 만들 때에도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리를 펴는지를 설명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도 발달하는 과정에 대한 어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어떤 설명된 것들이 무엇인가를 좀 이론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어떤 정책의 발달 이론들을 좀 보면 첫 번째가 사회적 양심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죠? 자아의 발로죠. 우리가 뭐 양심이 뭐다라고 딱 말할 수는 없지만 인간성의 어떤 그 기본에 깔려 있는 타인을 위한 마음, 이타심, 그다음에 사랑의 마음,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나라에서 뭐 자선, 뭐 사랑,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바로 양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또 이러한 개인의 양심뿐만 아니라 사회를 하고 있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또는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개인들이 어떠한 공동의 사회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저거 내가 이만한 능력이 있으니 아니면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내가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니면 저 문제의 개선이나 발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역할들을 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타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양심론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양심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타인의 고통을 해소하려 하고 하는 개인의 이타적인 양심이 사회적 또는 국가적 정책으로 표현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건 그 시작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고통을 좀 줄여가려고 하는 개인들의 어떤 이타적인 선행들이 모여서 만들어져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인 어떤 정책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바로 사회적 양심론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이론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적인 노력과 활동 등과 같은 사회 내에서의 합의가 정부에서 조직적으로 제공되는 사회복지의 수준의 향상을 가져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A라고 하는 독립변수, B라고 하는 종속변수, 개인의 이타적인 양심들이 모여서 독립변수를 결과에 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거죠. 이 결과는 뭐냐? 사회적으로 국가적인 어떤 정책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사람의 많은 선량한 마음들이 이타적인 어떤 양심의 마음들이 움직여서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변화의 요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대표적인 학자로서는 베이커라는 연구자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이커는 5가지로 요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첫째,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 모두가 가질 수 있는 타인에 대한 사랑을 국가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의무감의 확대와 욕구에 대한 시민들의 지식 향상이라는 하는 그 요인에 의해서 사회복지 정책이 변화하고 발전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변화는 누적적이고 관대함과 관심 영역의 확대 방향으로 일정한 변화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진전해 나간다, 발전해 나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사회적인 발전은 사람들의 경험과 양심의 그 어떤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계속 개선될 거다. 그래서 그건 불가피하고, 현재의 복지 서비스는 지금까지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현재의 서비스가 완전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회복지의 주된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되었고, 사회는 안전 기반 위에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인 양심론을 주장을 했던 베이커의 근거 이론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이제 첫 번째 설명하고 있는 게 양심론이다. 발달 이론의 첫 번째 양심론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시민권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샬이 했던 권리에 대한 부분들, 아까 그 소극적 집합주의,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 때도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자, 시민권론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되는 지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위를 즐기고 맛볼 수 있어야 된다, 향유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바로 일종의 기본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시민권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적 불평등과 모순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의 요소를 법 앞에서 자유와 평등과 같은 국민적인, 그 다음에 참정권과 같은 정치적인 부분, 그리고 복지권과 같은 사회적인 요소로 세 가지로 구별을 해서 시민권의 변화되는 과정들을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사회복지 정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시민들이 누리고자 하는 당연한 권리로서 누려져야 할 부분이었다. 그래서 누구나 시민들의 어떤 시민들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주창을 했던, 요구했던, 그래서 그게 시민의 권리로서 그 권리를 만족시키기 위한 어떤 과정으로서 사회복지 정책이 발달되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민들의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방법으로, 그 욕구의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기술결정론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 이론 중에서 기술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수렴이론이다라고 하는 것. 결론적으로 결론에 가서는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의 종말 또는 체제의 종언이다라고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기술이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을 좌우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술에 있어서는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기술도 포함이 되겠지만, 또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일련의 기술의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산업시대에는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에 의해서 아니면 자본가가 그 선의의 마음으로 어떤 것들을 자선의 개념으로 나눠주었다라고 하는 거면, 시대가 산업화되고 발전되어 나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시민의 권리, 내가 이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노동자 계급이 없으면 누가 일할 건데요? 라고 자본가들한테 물어보게 된 거죠. 또 하나, 프랑스의 시민사회혁명들이 이루어져서 시민들의 자유와 평등, 박애,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고 누구나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를 누리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또 그건 당연히 보장이 되어야 되는 거고, 또 누구나 함께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런 어떤 그 강력한 그 이념을 가지고 시민운동을 해서 시민혁명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한 어떤 시혜적인 흐름들의 그런 과정들이 바로 기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사회적인 발달 그 수준들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양심, 또 같은 그런 윤리나 이념이나 시민권론과 같이 법적, 정치적인 권리가 아니라 산업화의 정도, 경제성장의 수준 등과 같은 요인이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시민권이 주창이 되면서 사회도 발달되고, 또 그럼으로써 사회 계층 간의 협업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기술이 발달을 통해서 산업화되면서, 또 이전에는 노동집약적이었던 일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여유를 누릴 수 있게 되고, 또 경제적인 부를 향유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러한 부를 향유하게 되면서 또 다른 어떤 욕구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러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회복지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다양한 현대화되고 산업화되면서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생기고 그 사회 문제들을 이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구이기 때문에 이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발달하는 게 사회복지 정책이고 그래서 이렇게 산업화되고 경제성장이 되면서 또한 욕구의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 문제들에 대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사회복지 정책인데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발달되어 왔다. 그것이 바로 기술결정론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적인 또 사회 체제가 다를지라도 산업화나 경제 성장의 정도가 유사하다 그러면 사회복지의 발달의 수준도 비슷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수렴이론이다 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캐리어와 켄달이라고 하는 연구자는 이제 기술결정론이라고 부르는 이 이론을 사회복지 정책의 변화를 조직적 분석의 맥락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에서의 기본 가정은 개인 활동의 수단인 기술에 대한 지식을 기초로 해서 인간 행위를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회정책의 변화를 기술, 즉 사회행정 및 사회기술의 발달과 같은 비사회적인 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업화되고 그 다음에 현대화되고 그 과정에서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사회복지 정책도 발달되어 왔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수렴이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공산국가든 사회 정치나 이념체제나 신념체제가 다를지라도 기술 수준이 산업화나 경제 성장의 수준이 비슷하다 그러면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 수준도 비슷할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렴이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론에서도 조금 좀 어려운 부분들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이제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을 통해서 거꾸로 많은 연구자들은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함으로써 그 지역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복지 혜택들을 넓힘으로써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술의 발달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래서 서로 상호 연관성이 있다. 서로 연관되어 있고 상호 유관된 어떤 영향들을 미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기술 결정에 따라서 사회복지 정책이 발달한다라고 하는 일방적인 주장은 설명성에 있어서의 설득력이 좀 미흡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월렌스키와 루보라고 하는 연구자는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공적 또는 사회적인 사립기관과 사회사업 전문직을 사회사업 내에서의 주요 조직 형태로 간주하면서 이러한 조직의 전문성을 통해서 복지 서비스의 특성이 결정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사회가 발전하면서 다양한 조직들이 생겨나고 또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러한 정책들을 기반하기 위한 사회복지의 현상의 경제성장이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같이 연관되어서 함께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것들의 이 기술결정론 안에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이념에서 잠깐 보셨던 것처럼 보충적 이론, 잔여적 이론, 제도적 이론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이론적으로 설명은 할 수 있지만 사회 내에서는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 발전되는데 서로 긴밀한 연관성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연관성 하에서 복지 정책들도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함께 발전되어 왔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연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기술결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또 네 번째가 이제 양심론의 정반대 이론이죠. 음모 이론입니다. 사회적인 양심론과는 반대로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이론인데요. 둘 다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을 하나의 목적론적인 측면에서 파악을 한 거죠. 사회적인 양심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타심의 발로다. 그 다음에 타인을 위한 사회적인 어떤 양심적인 어떤 행위들이 바로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을 가져왔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을 이루고 있다라고 설명을 한 거다라고 하면 음모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정책은 인도주의적 이타심이나 양심의 실현은 아니다. 인간은 끝없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자본가는
그 노동자의 어떤 복지보다는 자기 자본을 더 늘리고 확충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그 확충하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어떤 사회의 안정성이나 질서의 유지, 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회 통제와 지금 현상의 유지, 나의 자본가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한, 그리고 더 많은 노동자가 나의 자본 축적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회복지 정책을 펴는 거다. 왜? 그 사람들이 당장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다쳤을 때 치료받지 못한다 그러면 나의 노동의 어떤 노동력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사회복지 현상을 유지하는데 그런 어떤 문제를 제기가 될 수 있으니 그 문제 제기가 되지 않는 최저선에서 사회복지 정책들을 펴나가는 거다. 그게 바로 사회복지 정책이고 그렇게 발달되어 왔다. 그래서 사회적인 양심론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음모이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모이론의 어떤 주된 관심 사안이고 그런 설명들입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의 안정과 질서의 유지, 또 이러한 질서를 통한 사회 통제와 지금 현상의 유지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복지 정책들을 시행을 하고 발전시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사회 산업화가 정도와 수준이 높아진 아까 기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술 결정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도의 산업화되는 과정들을 산업화의 발전 과정에 따라서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정책의 수준도 높아간다 이거죠. 왜? 사회 통제와 현상의 수준의 폭이 넓어졌고 또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 전체적인 안정과 질서의 유지의 수준이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양심론과는 조금 좀 반대되는 어떤 입장에서 음모이론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학자로서 피분과 클로워드,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어떤 지적들 저서에서 많이 설명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모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1600년도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시절에부터 구빈법의 어떤 구빈제도의 역사적인 전개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사회복지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역사연구 저작들에서 나온 것 하나. 두 번째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자본주의 사회적 복지 정책 및 복지국가 정책을 비판적으로 분석을 한 어떤 그런 저작들에 의해서 이 음모이론의 이론적인 근거들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대척점에 서 있는 이론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가 이제 전파이론입니다. 전파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확산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먼저 이제 서울에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니까요. 서울에서 어떤 사회복지 정책들을 이전까지 가장 근자에 좀 예를 들면 이전까지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서의 다양한 문제들이 다양한 어떤 발전 방안들이 이루어져서 현재에 이르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뭐 송파세모녀 서울에 특히나 그런 가정들이 많아서 송파세모녀 사건이나 아니면 다양한 어떤 사회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사회복지 정책 전달 체계나 정책들이 바르게 되고 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그러면 각 동마다 동사무소가 있으니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공공사회복지사 선생님을 더 채용을 해서 이분들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아웃리치 서비스를 좀 펴보자. 그래서 찾아가는 동사무소 서비스를 시범사업으로 얼마 전 몇 년 전에 그런 일들을 했죠. 돌아가신 박 시장이 계실 때 박 시장 재임 시절에 그런 찾아가는 찻동 서비스라고 하는 찾아가는 동사무소 서비스들을 했죠. 그래서 동사무소의 체제를 이전까지 뭐 동사무소라고 했습니다만 뭐 행정지원센터나 뭐 행복지원센터, 뭐 행복지원 어떤 기구로서의 역할들을 하고 조직 체계를 좀 변화를 주었죠. 그래서 찾아가는 어떤 뭐 행복지원팀 뭐 이런 팀을 만들어서 그분들은 사회복지와 연관되어 있는 이전까지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정책이 있음에도 제가 신청하지 않으면 제가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를 몰라서 제가 혜택을 받을 수 없었어요. 신청주의였어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런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앉아 계시면서 찾아와서 이러이러한 서비스들을 나를
주세요라고 하면 그분에 대한 자산조사나 어떤 뭐 욕구조사, 사정들을 통해서 그 해당이 되면 그 서비스를 전달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뭐 다른 어떤 주변의 다른 어떤 민간의 어떤 자원 정책들을 연결을 해주는 그런 정책이었다라고 하면, 이전과 그런 개념을 달리해서 실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뭐 그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 행정조직상에 계신 많은 분들을 동원을 해서 지역사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의 어떤 취약한 소외계층들이나 그런 클라이언트를 찾아가는 서비스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했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서울에서 그러한 찾동 서비스, 찾아가는 동사무소 서비스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거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해보자. 또 경기도에서 해보니 좋았죠. 그래서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하면 어때? 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시범 사업들을 여러 곳에서 시범 사업들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행정 체계도 다 바꾸고, 그다음 각 지자체에 있는 많은 동사무소들을 동사무소 명칭도 바꾸고 그 안에 조직을 바꿔서 행복 지원팀들을 다 구성을 하고 사례관리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행정 지원 체계를, 복지 전달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방법, 서울에서 조그맣게 하고 경기도로 퍼지고 이게 우리나라 전국으로 퍼지는 것처럼 이렇게 확산되고 지역사회, 주변 지역사회에 전파되는 어떤 정책들이 되어 왔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이 발달되어 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 정책 발달 이론에 있어서 전파 이론입니다. 즉 확산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국제관계, 국제적인 어떤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동사무소 서비스가 어떻게 확산되어 왔는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국제관계, 지구상의 글로벌한 어떤 개념에서 보면 국제관계가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현대사회에서 국가 간의 교류로 사회복지 정책과 사회보장의 아이디어와 경험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전파되고 확산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좋은 것들은 받아들이고, 기술도 그렇죠. 모방해서 또 자기만의 어떤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얹어서 좀 더 나은 단계로의 어떤 발전을 이루는 것처럼 사회복지 정책도 주변 국가에 아니면 서울이란 인접 도시에서 그런 일을 해보니 효과도 좋고 클라이언트의 만족도가 높더라. 그래서 선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에 처한 어떤 우리 국가의 구성원들이나 클라이언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 효과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에서 얘기하는 가치나 이념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들을,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걸 더 넓게 또 복지 정책으로, 보편적인 어떤 복지 정책으로서 펴나가는 것들을 바로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전파 이론 또는 확산 이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파 이론은 크게 두 가지, 위계적인 전파, 또 공간적인 전파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술 혁신이나 새로운 제도가 선진국 위에서 아래로,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전파되는 경우를 이제 위계적 전파, 또 공간적인 전파라고 하는 것은 특정 국가에서 만들어진 제도나 프로그램이 우선 주변에 인접한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점차 파문처럼, 똥 떨어진 파문처럼 주변을 넓혀가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공간적인 전파,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글로벌한 현상에서 보면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전파되는 과정들도 있고요. 다만 그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게 있구나 하고 하는 거고요. 또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들이 많죠. 일제강점기 시대를 거쳐 6.25를 거치고 우리나라가 3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그 전쟁의 여파로 모든 사회기관 자본들이 파괴되었고, 새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선조들이 아니면 어른들이 고생을 하고 그 사회활동에 참여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사회복지 정책의 어떤 틀에서도 보면 외국의 원조를 받고 도움을 받고 있다가 우리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어떤 틀을 갖춰 나가면서 우리만의 어떤 우리 국가에 맞는 사회복지 정책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고, 외국의 사례에서, 특히 일본에서, 미국에서 그러한 사례들을 선진국에서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의 정책들을 사회복지 정책들을 만들고 확산시켜 나오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주변에 많은 국가들이 펼치고 있는 또 다양한, 요즘에 이제 ITC 기술의 개발로 굳이 이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받아들이는 게. 그래서 그런 좋은 것들이 있다라 그러면 아이디어도 내고 그런 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어떤 과정들, 유계적인 전파와 공강적인 전파를 통합되는 어떤 확산적인 어떤 전파들을 어떤 영향들을 받아서 이런 사회복지 정책들이 발달되어 왔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이론들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사례에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전파 이론에 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교재 50페이지에 이런 그림으로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91년 이전에 일본으로는 이 부분들, 네, 영국과 뭐 요런 부분들이 일본이었던 거죠. 그랬다. 요런 어떤 그 사회복지 정책들이 1891년 2번으로 표기되고 있는 이런 그 다양한 국가들에서 요 주변에 확산되었죠. 그랬다가 3번으로 확산되고 또 4번으로까지 확산되는 이런 과정들을 이 동남아 쪽에 있는데 이런 과정들을 거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전체적인 역사의 맥락을 보았을 때 주변으로 확산되더라, 전파되더라 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전파 이론, 확산 이론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에 관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크게 설명하는 게 이제 다원주의 이론, 엘리트 이론, 또 코퍼라티즘, 그 다음에 막시즘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어떤 근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책이라고 하는 게 개개인뿐만 아니라 집단 간의 개개인과 집단 간의 이익 대결과 갈등을 정부가 공정하고 종합적인 입장에서 조정한 결과로서의 균형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의 내용과 형태는 이익 집단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이러한 집단의 영향력은 구성원의 수, 능력, 재원, 조직력, 또 지도자의 리더십, 또 정책 결정자에 대한 접근 가능성, 또 내적 결속력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과 개인, 또 개인과 집단, 이러한 그 집단들의 이런 이익 대결이나 갈등들을 정부가 조정하고 공정하게 조정하는 결과가 바로 다원주의 이론으로서 그러한 결과로서 사회복지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래서 그럼으로써 사회적인 안정과 균형을 이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이고 이러한 설명이 바로 다원주의 이론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엘리트 이론입니다. 사회라고 하는 것은 소수 엘리트 집단을 정점으로 피라미드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이쪽 하양에 계시는 피라미드의 아랫부분에 있는 분들은 위에서 결정된 부분들을 따라서 혜택을 받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들을 다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트들로부터 결정이 되어서 대중에게 일방적으로 하향적으로 아래로 전달되는 것이고 집행되는 것일 뿐 엘리트들에 대한 어떤 일반 대중들의 요구와 비판은 수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들을 아까 그 이론에서 약간 공부했던 것처럼 업무 이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가진 자본가들이라든가 기술 전문가라든가 지식인 등이 어떤 사회복지 정책들에 대한 사회의 균형과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하향적으로 시행하게 되는, 전달하게 되는 일방적인 어떤 전달 체계들이 바로 엘리트 이론과는 어떤 일맥상통하는 부분들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퍼라티즘이라고 하는데요. 코퍼라티즘이라고 하는 거는 조합주의죠. 외국의 사례에서는 길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국에서 노동조합, 길드, 이런 노동조합이라든가 이런 어떤 운동들이 많이 되어 왔는데, 아니면 노동자 계급들이 모여서 만든 아니면 또 이제 직제를 만들어서 우리는 노동을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조직, 축산업에 대한 조직, 아니면 또 양계에 관한 부분, 아니면 또 어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조직, 이런 조직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런 조직적인 어떤 활동들을 해왔었죠. 그러한 사회에서 조직주의를 이제 코퍼라티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책 형성 과정에 있어서 국가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주도권을 행사한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원주의 이론에서는 정책 형성 과정에 있어서 사회 내 재반 집단들, 개개인이나 집단 간, 또 집단과 집단 간, 아니면 개인 간, 이런 다양한 갈등 집단 간, 이익 집단 간에 어떤 그 상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 그러면 국가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수동적이고 일종의 집단 간 게임의 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들, 이러한 어떤 조직들이 하나의 국가도 하나의 조직으로 생각을 하고 쳐다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국가들이 해야 될 일들은 이런 다양한 조직들 간의 어떤 이해와 균형을 맞춰가는 부분들, 그것이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조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정책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코퍼라티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어떤 그 연구자인 슈미트라고 하는 연구자는 사회적인 코퍼라티즘, 또 국가적인 코퍼라티즘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로부터 이익단체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아래로부터 진화 발전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 이제 사회적인 조합주의 코퍼라티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국가적인 코퍼라티즘이라고 하는 건 이익단체들이 국가에 종속되고 또 위로부터의 권위적인 권력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운영되는 체제로서의 반자유주의적, 신중상주의적 체제, 즉 파시즘 체제를 이제 국가적 코퍼라티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일반 개개인의 이익단체들,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이익단체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그런 이익단체들의 자율성을 보장을 하고 이 이익단체들의 갈등의 어떤 균형을 이루는 것이 정책으로 만들어져서 국가의 정책으로 발전하는 것은 이제 사회적 코퍼라티즘. 그 다음에 그와 반대로 국가가 이익단체들이라고 하는 건 다 국가에 종속이 되고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고 이 정책들을 아래로 강제적으로 조합들에게 강요하는 어떤 그런 전체주의적인 어떤 입장이 바로 국가적인 코퍼라티즘, 이렇게 설명들을 연구를 슈미트라고 하는 연구자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르크시즘인데요.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중립적인 기관이나 조직이 아니라 계급 지배에 기여하는 도구일 뿐이다.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역할들을 하고 사회복지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대로 해낼 것이냐 하는 것들을 좀 염려하는 어떤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것은 부르주아 계급, 가진 자들, 자본가들이나 가진 자들에 대한 장기적인 이익에 봉사하는 도구로서 활동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노동자나 우리가 흔히 부르주아의 반대의 프롤레타리아를 위한 어떤 정책들을 그분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르주아 계급들, 자본가 계급이 장기적으로 자신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들, 이익을 가지기 위해서 만들어내온 구체적인 형태가 바로 사회복지 정책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각에서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들을 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현대사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정책들, 또 다양한 정책들 아니면 다양한 사회 현상에 의해서 아니면 그 여건에 의해서 다양한 이론들이 구체적인 설명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이론들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조직 간의 개인과 개인 간의, 개인과 집단 간, 또는 집단과 집단 간의, 또는 조합과 조합 간의 어떤 그 권력적인 어떤 갈등 상황에서는 이런 다양한 이론들이 설명이 되고 또 힘을 얻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어떤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어떤 큰 틀의 그림을 그릴 때 어느 하나의 시각에 모든 것을 꿰어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다양한 시각들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인식할 때 아니면 이 갈등을 어떤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정책을 만들거나 프로그램을 만들 때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과 어떤 관점들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이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어떤 큰 시각의 틀을 좀 넓혀가는 어떤 개념에서 형성 과정의 이론이라든가 아니면 그 정책을 설명하는 이론들 아니면 가치나 어떤 사회공식의 이념들을 좀 폭넓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 정책에 관한 가치, 이념, 이론들을 다 모두 수업을 마치고요. 다음 4주차에는 사회복지 정책의 서구 유럽에서의 역사적인 전개 과정이 어떤지를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